자, 35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매 부분은, 경매 실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과목에서는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나오고, 이제 다음 3, 4월 달에 할 매수 신청 대리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매 문제는 세 문제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 세 문제가 나오느냐? 그냥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의 저당권 부분과 주택임대차법 부분에서 보면 경매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는 부분과도 아마 연결될 거예요, 아마. 자, 일단 보죠. 오늘은 이제 경매 절차를 중심으로 할 텐데, 자, 경매 절차. 요 안에서 보통 이제 제 과목에서 나오는 부분이 거의 다 경매 절차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일단 뭐 필기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3, 4월 달에 요약 프린트로다가 간단히 나갈 거예요. 자, 지금은 경매 절차를 한번 구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해요? 경매 신청 누가 하죠? 채권자가 하겠죠. 채권자. 자, 판결문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무슨 경매예요? 판결문 가진, 확정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합니다. 무슨 경매다? 예, 강제 경매. 지금 15분 전에 배웠어요. 15분 전에. 자, 판결문 가지고 한 경매 신청은 무슨 경매다? 강제 경매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무슨 경매다? 예, 임의 경매 이렇게 하죠. 자,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가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강제 경매 신청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경매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 미리 냅니다. 경매 비용을 예납 미리 내요. 누가 경매 비용을 미리 내요? 예, 경매 신청자가 미리 냅니다. 근데 원래 경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래요.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자, 그 채무자 좀 돈 못 낸 사람 있죠? 못 갚은 사람. 그럼 못 갚은 사람한테 너 돈 비용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겠죠? 그래서 이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이게 부담이 뭐냐? 목적물이 팔리면 그 팔린 대금에서 비용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렇게 비용 부담하면 될 거를 왜 경매 신청자가 미리 내느냐? 이거는 중간에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는 될 때를 대비해서요. 자, 그러면 취소되거나 취하되면 목적물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자, 취소는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법원에서 직권으로 절차를 없애는 거예요. 절차를 없애는 것을 뭐라 한다? 취소라고. 취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뭐 아까 보니까 어느 분이 있어. 공시법 선생님이 가장 인기 많은가 봐. 사랑스러운 공시법 선생님 모르겠던데. 아까 누가 이제 다 들었어. 자, 공시법에서 배웠죠? 공시법에서. 자, 다시. 취하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가 뭐예요? 취하란 신청자가 뭐예요?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소를 취한다 그러죠? 고소 취하. 신청자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죠. 경매를 취하는데 신청자가 도로 걷어들인다. 왜 걷어들여요? 왜 걷어들이죠? 채권을 받았으니까. 예, 받았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보죠. 좀 경매를, 자, 이건 다음 주에 더 물어볼 겁니다. 경매를 걷어들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매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경매 취하는, 자, 소유권 넘어가기 전까지만 취하면 돼요. 소유권 넘어가기 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그럼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답을 알려드렸어요. 예, 대금 완납 전. 대금이 완납되는 순간에 소유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에 넘어가기 전인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조금 이따가 절차를 살펴볼 텐데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동의서가 첨부돼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물어볼 거니까 지금은 좀 기억을 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첫 스타트에서 이거 경매 관련 부분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목적물이 팔려야 안 팔려요?
목적물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비용을 연합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사자 부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뭐 한다? 송달을 하게 돼요. 당신 물건은 어떻게 됐다? 경매 들어갔다 라고 연락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당연히 결정했으니까 등기를 올려야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뭐를 등기를 일단 하게 됩니다. 자, 법원에서 등기소로 하게 돼요. 법원에서 등기소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등기라고 그러죠? 예, 촉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촉탁 등기로서 등기가 올라가는데 이때 송달된 시점과 등기된 시점, 송달된 시점과 등기된 요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압류한 거예요? 채권자가 압류한 거죠. 누가 압류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법원에서 압류를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압류한 거다? 채권자가 압류한 거다. 그래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아야 되는데 어떤 용어가 나온다?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압류 채권자는 누굴 얘기한다? 경매 신청자예요. 여러분들이 경매와 관련해서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다? 예, 경매 신청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압류 채권자는 누굴 얘기한다? 경매 신청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한다. 자, 배당 요구. 배당이 뭐예요? 배당.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대금을 모두 다 받으면, 자, 법원에서 대금을 다 받죠? 대금을 받으면 그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 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순위대로 일단 나눠주죠? 자, 근데 나눠주는데, 자, 이때, 자, 배당 요구. 나도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눠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나눠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법원에서 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미 그 권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그럼 뭘 갖고 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 맞아. 등기죠. 자, 등기부에 권리자와 금액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권리자구나 알겠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됩니다.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자, 왜? 이미 법원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줘요. 그런데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어떻게 한다? 배당 요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 목적물에 지금 살고 있는 권리자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배당 요구할 때는 뭐 주민등본, 그거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임차인들 있죠? 그런 거 첨부해가지고 나도 여기 목적물에 살고 있는 권리자다는 것을 증명해서 배당 요구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면,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될 사람과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구분 잡는 것을 뭘 갖고 구분 잡는다? 예, 등기 갖고 구분 잡는다. 요건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라 했어요. 자,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등기된 권리자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된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자, 한번 물어보죠.
확정일자 임차인. 여러분들 주택과 상가 이제 배우셨죠?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해도 돼요? 왜 해야 돼요? 그렇죠. 등기 안 됐으니까.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뭐가 안 됐으니까? 등기 안 된 권리자죠? 확정일자 등기부에 있는 거 아니죠? 예, 등기 안 됐으니까. 자, 그러면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있죠? 자, 최우선 변제 받으려고 합니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배당 요구? 네,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네, 등기 안 됐으니까. 자, 그것만 가지고 기준 잡으면 돼요. 그러면, 자, 보증금,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죠? 그때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임차권 등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되죠. 예, 이미 등기부에 어떻게 돼요? 등기됐으니까. 자, 3개 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 종기는 뭐예요? 종기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마지막 기일을 언제까지 잡냐면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잡게 돼요. 첫 매각 기일 첫 번째 파는 날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일단 잡아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기 결정권가 난 다음에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 들어가요. 자, 매각 준비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현황조사합니다. 현황조사하고 감정평가해요. 자, 집행관이 현황조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현황조사, 감정평가하면 이제 서류가 나오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가, 현황조사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민사과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굳이 이제 원래 규정상으로는 민사과에 매각기일 7일 전, 일주일 전까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민사과까지 안 가도 됩니다. 어디에 다 올라오냐면 인터넷에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지금 경매 한번 저번에도 한번 손들어라 그랬던데 경매 한번 경험해 보신 분, 낙찰 받아 보신 분, 그래도 좀 되시네요. 경매 상대편 경매 한번 신청해 보신 분 안 계신가요? 경매 당해 보신 분? 많이 당했어요? 자, 당해 보신 분도 한번 손 드셨습니다. 자, 경매를 지금 이거를 절차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절차는 경매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공부는 아니고 경매를 어느 정도 낙찰 받아오신 분 이런 분들은 적응이 빠른데 경매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이걸 이제 적응하기 힘드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매각 장소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지방법원이 남부지방법원이 가깝나? 서부지방법원이요, 서울에. 예, 남부가 가깝나요? 예, 남부지방법원에 가서 10시부터 경매를 하거든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하는 것들 보고 그냥 할 필요도 없어요. 가서 구경만 한 2시간만 하면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10시에 어디 와 있어야 되냐면 학원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라 소리를 참 못합니다. 근데 요 대법원 사이트를 가면요. 거기에 보면 등기 관련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 관련 사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매 관련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것들 사건 번호별 다 나오고 공고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뭐 경매란 뭐 이런 것들 쭉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여기서 떠든 것들 안에 있는데 조금 눈에 익은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한번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민사까지 이제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최저 매각 가격을 일단은 산정하게 됩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 최소한 이 정도는 팔아야 된다는 최저가를 일단 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을 하고 나서 법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아두셔도 편리합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 산정한 다음에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가상 배당을 해봐요.
진짜 배당은 아니죠. 아직까지 팔리지 않았으니까. 진짜 배당이 아닌 가상 배당을 해봅니다. 압류 채권자가 누구예요? 경매 신청자죠. 그 경매 신청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판단해 봅니다. 근데 자, 경매 신청자 즉 압류 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없다. 가상 배당을 해봐서 그럼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시켜요. 왜? 자, 이제 여기서 경매 취소가 나옵니다. 왜 경매를 취소시키죠? 자, 압류 채권자 돌아갈 돈이 없다. 경매란 뭐예요? 경매란? 자,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채권을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국가의 힘에 빌어서 회수하는 건데 실제로 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경매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압류 채권자가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증금을 제공한다면 그러면 경매가 진행돼요. 자, 잠깐 보죠.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최저가예요. 그런데 최저가 100만 원을 가지고 압류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인지를 가상 배당을 해보니까 얘한테까지 한 푼도 돌아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압류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신한테 돌아갈 돈 없다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통지하면 그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사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최저가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갖고는 내가 배당을 못 받지만 자, 만약에 120만 원에 팔린다면 120만 원에 팔린다면 어떻게 한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차익 가지고 배당 받을 수 있죠? 이 가격을 얘가 정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팔리면 나 배당 받을 수 있다. 요 가격을 얘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대로 안 팔리면 이 가격에 내가 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사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뭘 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돈 내야죠. 예, 보증금을 공탁합니다. 이 차익을 일단 공탁하는 거예요. 공탁하면 이제 그때는 경매가 진행돼요. 진행돼 가지고 자, 만약에 120만 원대로 팔린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배당 받아 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자, 살 사람들이 매수 신청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써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안 팔고 120에 얘한테 팔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네가 직접 사라는 얘기죠? 안 팔리면.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대부분 해야 안 해요? 일반인들이? 자, 나 지금 얘한테 돈 못 받아가지고 있는데 3억짜리 지금 주택을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너한테 돌아갈 돈 없으니까 네가 3억에 사라. 사요 안 사요? 그렇죠. 거의 다 포기합니다. 거의 다 포기를 하면 자, 이때 포기하면 뭐가 날라가요? 이때 포기하면 뭐가 날라가죠? 이게 날라가죠. 경매 비용. 채권자가 미리 낸 비용 있죠? 예. 자, 중간에 안 팔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비용 받아놓는 거예요. 이게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지금도 경매와 관련해서 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편 권리 분석을 잘해가지고 나한테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 경매 신청해줘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괜히 나는 받지도 못하고 뭐만 날려요? 네,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사느냐? 금융기관이 사요. 금융기관은 삽니다. 왜요? 금융기관은 이걸 샀다가 어떻게 해요? 샀다가 다시 되팔므로써 채권 손실을 어떻게 돼요?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전액은 다 회수는 못하더라도 환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뭐 억대, 몇십억대 차이가 나면 예를 들어서 3억의 채권이 있다면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1억 5천을 건진다면 1억 5천에 대한 세이브가 되는 거죠. 1억 5천만 손실로 처리하면 되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생각 안 나세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렇게 해서 보유한 부동산을 뭐라 그런다? 그렇죠. 아까 우리 봤던 무슨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이 이렇게 취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절차를 어떻게 한다? 거쳐서 넘어온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권리 분석이 쉽다라는 특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뭘 기억한다? 자, 남을 만한 가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경매 절차가 원칙적으로 취소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최저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매각 기일과, 매각 기일과,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을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지정 공고, 그 다음에 통지해요. 자,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죠. 공고문이 보통 이제 신문 광고 나오죠. 요즘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 경매 홈페이지에 뜹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자, 그러면 일반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매수청 준비하겠죠. 현장 확인도 가보고요. 이렇게 물건 열람도 해보고요. 권리 분석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분석을 한 다음에 매각기일에 돌아오는 거예요. 매각기일. 자, 매각기일 무슨 날이에요? 파는 날이죠. 자, 경매는 지금 팔고 사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낙찰, 입찰, 경락 이런 식으로 일본식 표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각과 매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입찰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자, 보죠. 여기에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 방법. 자, 입찰 방법은 어떻다? 입찰 방법은 세 가지. 기일 입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간 입찰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호가 경매가 있어요. 호가 경매가 있습니다. 자, 기일 입찰, 기일 날을 잡아서 하는 거죠. 며칠 날 하는 기일. 그날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99%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기간 입찰, 기간을 정하는데요.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요. 그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뭐 한다? 그 기간 안에 일단은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우편 접수도 가능한 것이 기간 입찰입니다. 한동안 시도하다가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호가 경매는 자, 날을 잡아서 기일, 날 잡아가지고 호가가 뭐예요? 호가. 부르는 거죠, 부르는 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많이 본 거예요. 자, 100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110원, 120원 계속 불러나가는 거죠. 이거 호가 경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기일 날, 그날 갑니다. 법원에 가면, 자, 보통 이제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가보신 분은 이제 알 거예요. 10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웅성웅성거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행관이 와가지고 주의사항을 줍니다. 자, 법정 안에서는 금기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을 하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그냥 경매 절차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자, 고지를 시켜주고 나서 입찰 개시를 합니다. 자, 이제 개시가 되면 자, 입찰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 장짜리 이제 작성을 해요.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냐면 10%예요. 자, 다시 한번.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 최저 매각 가격 10%를 매수 신청 보증으로 내는다. 자, 그러면 입찰표 한 장 쓰고요. 보증금, 이거 하나의 계약금조예요. 면적 보증금. 자, 이건 이제 수표로 바꿔가지고 일단은 봉투에다 넣습니다. 우편 봉투 같은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넣고 둘을 입찰 봉투로 요만한 봉투가 있어요. 그 안에 넣어가지고 풀칠해가지고 함에 집어넣어요. 자, 입찰이 개시되면 1시간 이내에는 종결할 수 없다 그래요. 규정상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행관이 기다렸다가 1시간이 지난 경과된 뒤에는 이제는 종결시킵니다. 근데 이제 법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물건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1시간 이내는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시간 뒤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종결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 이제 입찰이 종결되면 이제 함을 뜯죠. 뜯어가지고 봉투를 다 뜯어가지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써는 사람을 뭘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한다. 누가 사건 번호 몇 번에 대해서 누가 얼마 써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습니다라고 일단은 호창 공고를 하는 거예요. 호창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하는 거예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얘는 뭐예요? 얘는 소위 말하는 뭐죠?
후보자를 뽑아놓는 거죠. 후보자를 뽑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후보자 뽑아놔요? 얘가 돈을 못 냈거나 아니면 또 부적격자이거나 그럴 때 얘한테 못 팔고 안 파는 경우가 있죠. 자, 이때를 대비해서 후보자를 뽑아놨는데 자,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법원 직권으로 너 해라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차순위가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차순위 자격 시험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11월 달에 아마 저희 경매 절차 들었지만 잠깐 들었을 거예요. 차순위 자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액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때 넘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넘는다. 초과라는 개념이에요. 자, 두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감이 안 잡힌다면 자, 일단 한번 보죠. 자, 이제 360페이지 제가 차순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최저가가 100만 원이에요. 최저가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을 써냈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얼마 냈어요? 자, 다시 한번 매수 신청. 이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나와요. 지금 아마 이거만 횟수만 따져도 한 6번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온다고 해야지만 기억해요.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만 원. 자, 10만 원이 알고. 오늘 또 왜 이러냐. 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 자, 최저 답을 벌써 얘기했네. 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다? 10%. 자, 그럼 여기서 결국 이거에 뭐예요? 이거에 10%죠? 그러니까 얼마? 10만 원. 자, 이 사람은 120만 원 써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보증금 얼마 냈다? 10만 원을 낸 거죠.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10만 원, 즉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요걸 빼서 얼마 나와요? 110 나오죠? 110보다 넘어야지만 된다. 자, 그러면 111만 원으로 한번 해보죠. 자, 요즘은 1000단위로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할 때는 그 만 단위로다가 적었었는데 금액을 요즘은 1000단위까지 적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냥 만 단위로 한번 해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110보다는 높죠. 자, 얘부터 시작해서 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얘가 이제 최고가니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한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얘가 돈 못 내면 누가 돈을 내요? 차순위가 돈을, 이제 차순위 넘어가죠. 차순위는 얼마 사는 거예요? 얼마 사는 거죠? 111만 원. 자, 너 최고가가 120 했으니까 너도 120 해. 이게 아니죠? 내가 111만 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11만 원에 사는 거죠. 얘가 샀어요. 얘가 차순위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때 요 10만 원이 문제입니다. 10만 원. 누가 낸 10만 원이에요? 최고가. 얘가 낸 10만 원 있죠? 보증금. 이거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몰수됩니다, 이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계약금조죠. 계약 위반했으니까 이거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돌려주지 않고 법원에서 갔느냐? 법원에서 갖는 건 아니에요. 배당금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20만 원을 어디에요? 배당금액에 합산해야 된다. 그럼 배당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121만 원.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그럼 어떤 효과예요? 누구한테 팔아도, 차순위한테 팔아도 배당금액은 최소한 누가 써낸 것보다 높아요. 최고가가 써낸 것보다 높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자, 배당받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5만 원이 차순위 할 수 있다라고 쳤을 때, 만약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친다면
자, 얘가 만약에 차순위가 됐다면 여기다가 10만 원 얹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115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벌써 5만 원, 최고가로 봤을 때는 5만 원의 돈이 날아가 버리죠. 그럼 배당받을 사람은 이미 5만 원의 돈을 배당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요거만 이해를 하면 그 문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누가 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요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놨는데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고가고 차순위 일단은 선정한 다음에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보증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보증 반환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줘요. 자, 그럼 매각기일이 이제 끝나가고, 매각 결정기일이 돌아오는데, 매각 결정기일은, 이거는 파느냐, 마느냐, 이 사람에게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입니다.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날인데, 이거는,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7일입니다.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파느냐 마느냐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 용어로는 매각 허부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매각 허부 결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매각이 자 허가 되는 거 허부 허가 되는 거 뭐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매각이 어떻게 돼요? 불허가 되는 거죠. 자, 매각이 불허가 된다. 매각 불허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가한다면. 자, 여러분들 교재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 부분을 한번 잠깐 363페이지에 있는 것 같네요. 자, 363페이지 맨 밑에 매수 신청에 제한받는 자 있죠? 거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일단 채무자 참가할 수 없어요. 채무자 참가할 수 없고 재매각에서 전에 매수자 363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집행관. 자, 여기 물건조산, 현황조산, 집행관,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이런 자 참가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법원 직원들, 법관 참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직원이나 법관이나 거기 거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 법원권 참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법관의 직원들은 다른 법원권 참가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는 부분에서 있다면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경매 절차에서 형법상 위반의 의로, 자, 이거는 이제 잘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다음 파트 때 또 써먹겠습니다. 형법상 위반의 의로 경매 절차에서 확정 판결 받게 된다면 확정 판결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걸러내겠죠? 걸러내 매각이 거부되는 거예요. 불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농지. 이건 시험 문제 몇 번 나온 거예요. 자, 농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뭘 발급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줘야지만 되죠? 자, 근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냐면 매각 결정 기일 이날까지. 자, 실무사에서는 10시입니다. 자, 매각 결정 기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다면 매각이 불허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농지 쪽을 토지 쪽도 괜찮아요. 토지 쪽 특히 시골 쪽은요. 값이 꽤 많이 떨어지거든요. 조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유찰될 때는 막 30%까지 막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꽤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자, 그럴 때 미리 가서 내가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거 확인 못하고 덜커덕 낙찰받아 놓고 이제 농지증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가서 관청에 가면 해줘야 하는데요. 안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담당 공무원 완전 들이볶습니다. 왜? 농지증 발급 제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각이 어떻게 되고? 불허가 되죠. 매각 불허가 되는 순간에 뭐 날라가요? 그렇죠. 이거 날라가요, 이거. 둘째 이거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이 정상적으로 허가됩니다. 매각이 어떻게 된다면 허가된다면 이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즉시는 7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7일 날짜.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 허가 항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항고 사유가 간단해요. 이 사람에게 뭐 요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에게 허가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항고를 하면요. 경우의 절차가 중단이 돼요. 왜요?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예, 심의하기 위해서. 이거 심사해줘야죠? 자, 심리하기 위해서 경우의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항고가 계속 있어요. 이 사람 한 거고 저 사람 한 거고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경우의 절차가 계속 중단이 되겠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쓸데없이 항고하지 말라고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데 보증금 얼마냐면 매각 대금의 얼마냐면 10%예요. 자, 매각 대금의 10%. 자, 이거 보죠.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왔습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고 항고 보증금 얼마예요? 매각 대금의 10%. 매각 대금 10%입니다. 자, 이렇게 항고 보증금을 내고 항고를 합니다. 그러면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자 외의 나머지 이해관계인. 자, 채무자,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 이해관계인. 그러면 채무자, 소유자가 이제 항고를 합니다. 이 항고에 기각된다면 이때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기각된다면 건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 왜 쓸데없이 항고하느냐? 하나의 벌칙이죠. 그래서 몰수시키고 요거를 배당금액에 합산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자, 소유자 이외에 나머지 이해관계에는요. 자, 기각된다면 보증금을 뭐한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뭐한다? 제외하고 주게 됩니다. 자, 이자를 제외한다. 이게 뭐냐? 중단됐던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예요. 자, 우리나라의 법정이자는 연 몇 프로라 했어? 15%입니다. 예, 네, 15%. 20% 있었어요. 20% 있었는데 2016년도 작년 재작년 바뀌었어요. 원래는 25%였다가 그 너무 높다 그래서 20% 바뀌었거든요. 그랬다가 재작년에 15% 그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15%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매각 대금이 1억이에요. 매각 대금이 1억이면 연 이자로 이자는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이 1,500만 원 1일 이자로, 하루 이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1,500 나누기 얼마? 365 하면 1일 이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자, 항고가 되면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그랬죠? 그 중단됐던 기간이 30일이다. 그러면 1일 이자 계산됐죠? 곱하기 30 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빼고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매각 결정기일 날 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는 기억 안 해도 좋으니까, 자, 일단 보죠. 요거는 일단 기억해서, 자, 매수 신청 보증 얼마? 최저 매각 10%, 매각가 10%. 자, 그 다음에 또 항고 보증 얼마예요? 매각 대금의 10%.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매각 결정기일이 끝나고, 이제, 매각 허가가 어떻게 된다?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가 확정돼요. 자, 매각 허가가 확정되면 이제는 자, 언제 확정되느냐?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어떻게 된다면 기각된다면 항고가 없거나 자, 일단 어떻게 돼요? 매각 허가를 내죠. 허가를 하고 나서 일단 며칠 기다려요? 7일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요. 아니면 항고가 있다면 뭐가 되면 기각되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각 확정되는 순간에 용어가 바뀌어요. 매수인으로 됩니다. 자,
매수인으로 바뀌게 돼요.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매수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어떤 용어가 나온다? 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팔겠다 그러면 매수 이제 인이라는 용어를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되나요? 잘 찾지 못하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364페이지 하고 있는 거죠? 364페이지 일단은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그냥 대충 순서대로 아마 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매수인이 됐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팔겠다 확정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금 납부. 자 대금 납부 기한을 줍니다. 자 기한 언제까지 내라?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내라. 이게 기한이에요. 3월 30일 날 내라. 이건 뭐예요? 3월 30일 날 내라. 기일이에요. 자, 3월 30일 날 내라. 이건 기일이거든요. 3월 30일까지 내라. 이게 뭐예요? 기한. 자, 그러면 이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돈 다 내는 순간에 기한 안에 돈 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취득되죠. 그런데 이 기한에 돈을 다 못 냅니다.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내면 어디로 넘어가요? 차순위로 넘어가겠죠. 후보자 뽑아놨으니까. 그럼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차순위가 또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시 매각 들어가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매각이라 그래요. 자, 재매각 팔렸다가 다시 파는 거예요. 팔렸다 다시 판다 그래서 재매각이 그러는데 이건 언제 하냐면 대금 어떻게 한다? 미납시. 이때는요. 자, 종전의 최저 매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감되지 않습니다. 즉 깎아주지 않아요.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새매각이라는 게 있어요. 새매각. 이거는 뭐냐면 안 팔린 상태에서 새로 판다 그래서 새매각이라고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매각이 불허가 됐을 때와 불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또 유찰됐을 때 이런 겁니다. 자, 매각 불허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적격자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너한테는 안 팔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매각 불허가 안 팔린 거죠. 자, 그런데 이때는 저감되지가 않습니다. 깎아주진 않아요. 자,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유찰됩니다. 유찰이 뭐예요? 응찰자가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땐 안 팔리니까 다시 파는 거예요. 다시 팔. 이때는 저감됩니다. 깎아줍니다. 이때는 종전의 매각 조건에서 자, 보통 대도시는 20%,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30%. 여러분 군 지역이나 조그만 시 지역 같은 데 가죠. 여기서는 아마 광명이나 이런 데서는 저건데 저쪽 외곽 쪽으로 가면 30%까지 떨어져요. 자, 요거는 저감된다. 자, 그럼 이제 이유를 알고 나가죠. 이 두 가지는 안 깎아줍니다. 종전 가격 그대로 팔아요. 이건 깎아줍니다. 이거 왜 안 깎아줘요? 네, 살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구분하면 돼요. 자, 이 두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죠. 물건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돈 못 냈거나 얘가 부적격자거나 사람이 문제죠.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깎아주더라도 살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물건이 문제니까 깎아줘야지만 팔리겠죠. 그래서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하면 돼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매각 물건 조심해서 사세요. 이거는 권리 분석 잘못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 물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해가지고 매수인까지 이제 매각 허가 확정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석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금방 요런 저감된다 안 된다 이거는 시험자마다 나온 겁니다. 저감된다 안 된다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이 문제고 이거 물건이 문제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재매각 물건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자, 대금 납부 기한 안에 돈 다 내면 이제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실시하는데요. 자, 이거는 배당 순서와 관련된 부분은 요번에 안 하고 다음 파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도 아마 조금 배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들어갑니다. 소유권 이전 촉탁 들어가면서 자,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 인도 명령 신청. 인도 명령이 뭐예요? 인도 명령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자, 인도 명령 쫓아내는 건데 원래 쫓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명도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도 명령이 있습니다. 명도 소송은 이거는 소송이에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2년 넘게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저 민사소송 한 번 했는데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정확하게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 나는 시간이 1년 2개월이었어요. 그게 총 14개월. 거기다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또 대법원도 계류 사건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또 오래 걸려요. 대법원 올라간다 그래서 뭐 한 1, 2개월 떨커덕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하나 올라가죠. 그래서 꽤 오래 걸립니다. 그냥 2년 넘게 걸려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명도 소송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산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도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다가 인도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도 명령서를 하나 주거든요. 그게 명도 소송의 판결문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목적물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쫓아내면 되겠죠. 자, 쫓아낼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자, 그럼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일로부터 보통 6월 이내 해줘야 돼요.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거는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만약에 안 하면 이제는 인도명령 신청을 못 합니다. 그냥 소송으로 들어가 줘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위의 점유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인도명령 대상이 안 됩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책임져 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권리분석입니다. 자, 요까지가 절차예요. 자, 요 절차는 여기 안에서 시험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잘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될 부분이에요. 많죠? 예.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수업을 한 3번 정도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조금씩 좀 정리하면 좀 될 겁니다. 자, 보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절차를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거기 369페이지 이제 권리 분석을 보죠. 지금 사실은 경매에서 실전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근데 저는 무슨 용 강의냐? 제가 경매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 저는 무슨 용 강의다? 시험용 강의다. 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저한테 경매 실전 물어주지 마세요. 저 모릅니다. 실전용은 이거 사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매 이제 실전에 가죠? 아무 쓸데기 없어요, 이거. 그냥 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언제까지 뭐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면 되고요. 돈 언제까지 내세요? 그럼 내면 되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제가 이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데 진짜 실전에서 필요한 건 권리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에서 보니까 뭐냐면 소재주의와 소재주의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인수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권리 분석을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권리 분석 기초만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소재주의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멸주의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른 교재 같은 데 소멸주의 이렇게도 나옵니다. 소재란 말은 사실 일본식 표현인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자꾸 소재라는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 자, 소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자, 인수주의. 자, 소멸주의는요. 매각 후 권리가 소멸됩니다. 매각 후 권리가 소멸된다. 자, 인수주의는요.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소재주에는 매각후 권리가 소멸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경매가 되면 그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자,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소재주예요. 그럼 없어지니까 등기된 권리 같은 경우,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없어지고요. 등기된 권리자 같은 경우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말소 촉탁을 같이 들어갑니다. 이전 등기 촉탁도 들어가지만 말소 촉탁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권리가 없어진다. 그 권리가 없어지니까 저 새로운 매수인에게, 자,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새로운 매수인에게, 자, 이 없어진 권리니까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어떻게 돼요?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죠. 그럼 권리가, 그 목적물 안에 있는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요. 없어지지 않고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새로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들어가죠? 이때 말소되지 않고 그 권리자의 등기가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어떻게 한다?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보죠. 여기에서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둘의 공통점. 즉 소재되는 권리자와 인수되는 권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둘 다 돈을 못 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둘의 공통점. 둘 다 뭘로 못 받았다? 돈을, 즉 변제를 못 받았다. 다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은 거예요? 왜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후순위니까. 선순위면 다 받겠죠? 네, 배당 순서에서, 배당 순위에서 선순위면 다 받겠죠, 당연히. 근데 후순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순위 다 잘라먹고 나니까 뒤에까지 남을 돈이 없죠? 그러니까 후순위인 거예요. 후순위에서 돈을 못 받았어요. 자, 이제 공통점. 둘 다 뭘 못 받았다? 돈을 못 받았다.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못 받은 돈을 소재주의 권리는 어떻게 돼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할 수 없다? 예, 매수인. 새로운 매수인이죠?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수주의는 어떻게 돼요? 인수되는 권리는 돈 다 못 받았죠? 내가 후순위예요. 돈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못 받은 돈을 누구한테? 예, 매수인.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 기준 잡는 권리를 뭐라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기준 권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요게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자,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 자, 담보가등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저당권, 그 다음에 또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에 특징. 얘네들은요, 항상 소멸되는 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항상 소멸된다. 항상 얘네들 권리는요, 항상 경매가 되면 없어진다. 그럼 얘네들은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매수인에게 나 돈 얼마 못 받았으니까 네가 내놔 라고 할 수 없는 권리자입니다. 혹시 민법에서 저당권 배울 때 저당권은 경매에 의하여 소멸된다 라는 문구 혹시 배우셨나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당권은 경매에 의해서 소멸된다. 그럼 무슨 뜻? 뭐, 그게 간단해요. 저당권은 경매에서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저당권은 경매에서 소멸되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은 경매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자, 이제 경매에서 새로 산 사람한테 기존의 저당권자니까 너 못 받은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얘네들은 그래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권리들 중에서 말소기준 권리는 뭐냐? 바로 이들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선
앞선 권리입니다. 가장 앞선 권리. 이들 권리 중에서 그 앞선 권리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표시하고요. 그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모두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는 것은 밑에 것은 못 받더라도 얘한테 뭐한테 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것은 어떻게 한다? 살아남아 못 받더라도 살아남아가지고 누구한테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해보죠. 자, 거기 맨 앞에 대항력을 갖추고요. 이거는 이제 3월 달에도 똑같은 예시 갖고 한번 예를 들을 겁니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그리고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있고 담보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 맨 뒤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자, 어떤 주택이 경매가 들어가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 이제 이 권리 분석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실전 경험 같은 데 가면요. 내 연습하는 게 이런 거 연습해요. 자, 보죠. 이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또 하나? 네, 담보가등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실제로 권리 분석할 때 다 찾아야 돼요, 일단. 네, 다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당권과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예, 저당권. 자, 이런 권리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앞선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앞선 권리는 얘죠? 얘가 뭐가 된다?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 여기 이런 권리의 특징이 항상 소멸된다. 그럼 얘네들은 경매가 되면 항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죠? 자, 그러면 얘가 항상 소멸되는 거예요. 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것은 모두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즉, 얘네들은 돈을 못 받더라도 매수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야 돼요. 못 나가겠다 그러면요, 예, 쫓아내면 됩니다. 이거 어디 갔냐? 저기 있다. 여기 쫓아내면 돼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예, 안 나가면 쫓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부터 시작해서 소멸시키는 이유, 이거는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앞에 권리가 소멸되는데 뒤에 권리가 살아난다면, 이게 살아난다면 누가 억울해요? 앞에 권리가 억울하죠? 어떤 놈은 앞에 있는데 죽고 어떤 놈은 뒤에 있는데 살아난다면 얘가 억울하죠? 그러니까 나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자. 나 죽고 너 죽자예요. 간단합니다, 이거는. 자, 맨 앞에 있는 내가 죽으니까 너네들도 같이 죽어라. 나 죽고 너 죽자. 이게 무슨 원칙이다? 형평성의 원칙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소멸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사람 보죠. 맨 위에 뭘 갖췄어요, 지금? 대항력 갖췄죠? 자, 대항력 갖췄습니다. 대항력 갖췄어요? 다행히 대항력 갖췄어요. 그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죠? 대항력 갖췄어도 말소기준 밑에 있으면 강제해서 소멸시키죠? 근데 말소기준 위에 있고 대항력 갖췄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죠.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순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배당 순위에서는 뭐 빠지진 않아요. 배당 순위에 빠지진 않지만 맨 꼴순위 일반 채권. 그러니까 맨 뒤로 널쳐놨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 여기서 이제 배당 순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다 돈 남으면 이제 일단 일반 채권에 의해서 평등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얘는 거의 받을 수 없죠. 빠지지 않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예, 바로 얘가 책임져야 될 권리예요. 얘가 배당을 다 못 받더라도 누가요? 얘가 책임져야 돼. 말소 기준을 위에 있고 뭘 갖췄다? 대항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항력 있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바로 얘는 인수되는 권리에 해당되죠. 기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바로 얘가 인수되는 권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분석 잘못해가지고 들어갔다가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파트는 요거 갖고도 분석을 조금 더 할 겁니다, 아마. 지금은 이 소재지와 인수재 개념만 정확히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맨 처음 대법원 규칙은 다음 파트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맨 앞부터 다시 진도 나가죠? 자, 다음 주부터는 빠지지 말고 꼭 오셔야지만 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